안녕하세요 유니스타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캠퍼스에 가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온 유니스테이션의 조문정입니다. 책 먹는 거위는 저희 유니스트의 인문학 동아리 보네 라디오팀과 저희 유니스테이션이 협동하여 준비한 책 리뷰 라디오로 소설부터 과학 교양서까지 다양한 장르의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가망목 벤치에 둘러앉아 독서를 즐길 수 있게 될 그날까지 책 먹는 거위와 함께 매달 책 한 권씩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바로 책 먹는 거위 첫 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지금은 사라져 누구의 기억에도 남아있지 않은 평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기찻길과 벽돌공장 덕분에 한때 번성했던 이곳은 800명이 죽고 도시의 반이 날아간 대재앙 이후 유령도시로 남았죠. 이 모든 이야기는 온갖 순환을 겪다 세상의 저주를 남기고 간 노파에게서 시작하여 산골소녀 금복의 영화 같은 사랑과 성공, 그녀가 세워낸 고래 모양의 벽돌극장과 그 한가운데서 일어난 대화제, 그리고 방화범의 누명을 쓴 금복의 딸 춘희가 고독히 빚어낸 수천 수만의 벽돌로 고여듭니다. 차마 간결히 묶을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세 여인의 순환사는 먼 옛날 이야기에 바다를 자유로이 헤집고 다니던 고래처럼 끝을 알 수 없는 지느러미를 휘날리며 헤엄칩니다. 작가는 고래와 독자 사이에 자리를 깔고 앉아 고래의 숨결이며 멀리서 튀는 물방울 하나하나까지 전부 놓치지 않고 전합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이길 듯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던 점차 바스러져 사라지는 고래들의 이야기.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천명관 작가의 장편소설 고래입니다. 이 소설에는 3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1부 초반의 주인공인 노파, 2부까지의 주인공인 금복과 그녀의 딸이자 3부의 주인공인 춘희입니다. 노파는 아주 오래전부터 평대에서 낡은 국밥집을 운영했습니다. 젊었을 적 못생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면서 구한말의 시대를 살아왔죠. 그녀는 세상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라며 살아온 것보다 더한 수모도 마다하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모읍니다. 정작 노파는 그 돈을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죽게 되지만 그녀가 숨겨둔 재산은 뒤이어 찾아올 이야기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잠시 평대를 떠납니다. 죽음을 두려워했던 어린 금복은 부두에서 본 고래와 전설 속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거구의 장사 걱정에 매료됩니다. 그들이 가진 강인한 생명력을 동경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걱정이 사고로 불구가 되고 금복은 걷잡을 수 없는 슬픔에 빠집니다. 그를 밤낮으로 극진히 간호했지만 영원히 행복하리라 믿었던 일상은 점차 붕괴되어 갔죠. 마치 부두로 끌려와 해체되는 고래처럼요. 거대한 생명 또한 속절없이 쓰러져 감을 깨닫자 금복의 마음은 다른 곳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영화 같은 삶을 사는 건달 칼자국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걱정을 뒷바라지하는 금복에게 매료된 칼자국이 그녀를 남몰래 지원해주면서 셋의 애매한 삼각관계가 지속됩니다. 금복은 어리석은 만용으로 몰락한 설화 속 영웅 대신 비록 거짓일지언정 삶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포장하는 영화에 더 마음을 쏟습니다. 전설과 신화의 이야기 대신 서구와 근대의 이야기를 택했던 것이었죠. 더 이상 영웅이 아니게 된 걱정은 신화 속 비극의 주인공처럼 사라지고 걷잡을 수 없는 오해 속에 칼자국의 생도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금복은 살아남아 평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가 됩니다. 우연히 노파가 숨겨놓은 돈과 땅 문서를 발견한 금복은 벽돌 공장을 세우고 그곳의 벽돌로 고래 모양의 극장을 세우게 됩니다. 영화라는 근대와 자본주의의 이야기로 고래라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은 오래가지 못했죠. 불길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자 금복은 구판을 벌이게 되는데 메가더 장군신을 모시는 무당은 제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노파의 귀신이 나타나 저주의 예언을 남기고 갑니다. 훗날 피폐해진 금복의 손에서 떨어진 라이터가 극장에 불을 내고 노파는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 사태를 키움으로써 저주를 완성합니다. 구한말에서 이어내려온
노파의 한 맺힌 이야기는 메가더 장군과 영화로 대표되는 서구의 이야기를 이겨버렸고,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성성을 갈망하다 끝내 남자가 되어 불행해진 금복의 영화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아직 숨을 죽이고 끝까지 살아남은 춘희의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금복과 걱정 사이에서 태어난 춘희는 완전히 시대를 벗어난 사람입니다. 평생을 벙어리로 살았지만 세상의 모든 걸 세심하게 관찰했고, 여자라고 믿을 수 없는 괴력과 몸집을 지녔지만 천성은 더없이 순수했죠. 자라서는 양아버지 문의 장인 정신을 이어받아 끝없는 고독 속에서 셀 수 없는 벽돌을 구워내었고, 교도소장의 말처럼 오래전 사라진 비범한 형질을 갖고 있었지만 그 형질을 후대에 남길 수 없었죠. 거구와 괴력, 장인 정신과 과묵함은 자본주의의 시대의 여인에게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멸종한 네안데르탈인처럼 그녀 또한 시간 속에 사라져갈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시대에서 벗어난 춘희와 유일하게 교감했던 존재는 그녀가 유년기에 만났던 코끼리 전보였습니다. 그녀와 마찬가지로 거대한 육신이 축복이 아니게 된 시간과 장소를 벗어난 괴력의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죠. 벽돌 공장에 일어난 대화재 이후 방화범의 누명을 쓴 춘희는 교도소에 갇힙니다. 10년간의 끔찍한 옥살이를 견디고 나온 춘희 앞에 노파가 나타나 두부 안무를 주고 영영 사라집니다. 서슬퍼런 독재의 시대에선 귀신과 옛 이야기도 힘을 쓸 수 없었고, 자신의 복수에 억울하게 휘말린 춘희를 위해 노파가 해줄 수 있는 건 두부를 주는 것 뿐이었죠. 갈 곳이 없는 춘희는 폐허가 된 평대에 무너진 벽돌 공장에서 무작정 벽돌을 굽기 시작합니다. 사라진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사랑하는 남자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요. 하지만 운명은 춘희가 행복해지게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남은 아이마저 잃은 그녀는 남은 생이 닿을 때까지 벽돌을 구워 그 위에 그녀의 모든 기억을 그려넣기 시작합니다. 한때 온 세상을 떠돌던 기이한 풍문과 괴력난 신의 세계는 이제는 무너진 공장 폐허로 좁아져 시간의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기 전에 수많은 벽돌 위에 남습니다. 지금까지 고래의 줄거리를 최대한 간략하게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사실 이것만으로 고래의 이야기를 전부 알았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실제 소설에는 금복과 춘희 말고도 수많은 등장인물들의 이야기가 장가지처럼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줄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만 보아도 반편이 노파의 딸, 약장수, 생선장수, 걱정, 칼자국, 쌍둥이 자매, 코끼리 전보, 일꾼 문, 수련, 무당벌레, 트럭 운전수 등등 자칫 잘못하면 이야기가 난잡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책을 읽다 보면 이 모든 이야기에 어려움 없이 몰입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설의 재미있는 점은 작가의 어투가 이야기의 질감에 맞춰 자유자재로 형태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도입부에서는 절제되고 우아한 어휘로, 노파의 이야기에서는 일제강점기 신소설의 문체와 판소리의 목소리를, 금복과 걱정의 이야기는 전통 설화처럼, 금복의 성공신화는 펄프픽션의 질감을 섞어서, 춘희의 감옥 생활은 8, 90년대 소설처럼 쓴과 동시에 이야기 중간중간에 비현실적인 소문들을 그랬다더라 하는 식으로 능청스럽게 흘려넣습니다. 읽는 입장에서는 마치 떠도는 모든 이야기들을 원형 그대로 마주친 듯한 그런 낯선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특이한 건 표현뿐만이 아니에요. 이 소설이 담고 있는 이야기는 처음 보면 잠옷 이상하고 거부감이 들다가도 한편으로는 신비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금복이 생선장수와 건어물 사업을 하는 이야기나 걱정과의 결혼 생활은 마치 박시전이나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설화의 느낌이 나고, 야쿠자 출신 조폭 칼자국의 이야기는 옛날의 조폭 미화 영화 같기도 하죠. 등장인물들도 조금씩 이상한 면이 있어요. 통뼈이기 때문에 거구와 괴력을 갖게 된 걱정과 그가 죽은 지 4년이 지나서야 태어난 그의 딸 춘희, 남자를 이상하게 홀리는 냄새를 가진 금복과 바다를 오래 떠난 뒤에도 비린내를 풍기는 생선장수 등등. 이런 점에서 저는 다른 책이 하나 떠올랐어요. 바로 콜롬비아 출신의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이라는 소설입니다. 그 소설도 고래처럼 신화와 민담처럼 흘러가는 이야기, 비현실적인 개연성이라는 특징을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100년의 고독은 마술적 사실주의의 대표작으로 꼽히기도 하죠.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용어는 19세기 후반 남미 문학의 특징을 이야기하며 등장한 개념으로 현실과는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문학적 서사를 말합니다.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은 이야기 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연성의 법칙을 약간씩 비껴나가는 서사는 오히려 독자들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 전설 속 이야기처럼 받아들이게 해줍니다. 이런 특징은 엄격한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비주류 문화권의 이야기를 짓밟던 주류 서구 문학에 대항하여 남미 문화권의 옛 이야기들을 되살리는 의미가 있었다고 하네요. 소설 고래에서도 이와 비슷한 요소들이 많이 등장해요. 서로 역할을 바꾸어 결국엔 누가 누구인지 모르게 된 쌍둥이. 아무 단서도 없이 느낌만으로 다른 이의 죽음과 상실을 깨닫는 등장인물들. 죽은 그 모습 그대로 주인공 주위를 떠도는 사람들 같은 비현실적인 요소는 100년의 고독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나죠. 한편으로 고래의 이야기는 후반으로 갈수록 이런 요소가 줄어드는데 그럼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잃어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게 합니다. 소설 고래는 먼 시간 속으로 사라져가는 이야기라는 이름의 고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에 와서 춘희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다시 쓰려는 시도는 이런저런 더러운 상업주의의 법칙에 휘말려 아무 상관없는 빈 껍데기를 낳고 맙니다. 우스꽝스러운 박제로 되살아난 코끼리 전보가 어린 춘희에게 자신을 불태워달라 말했듯 현대의 언어로 과거의 이야기를 재단하고 규정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어설프고 조잡할 수밖에 없죠. 소설의 남은 페이지 수가 줄어갈수록 기이함과 두근거리는 혼란으로 가득 찼던 이야기는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공허함과 깊은 외로움을 남깁니다. 먼 시간이 훌쩍 지나 춘희가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더 이상 주워 담을 수 없는 폐허의 시간이 되었지요. 하지만 작가는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말해주고 우리에게 속성을 부여하던 이야기가 압도적인 세월의 힘 앞에 모두 사라지고 없을지라도 누군가 그것을 기억해준다면 그것은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가 온갖 어투를 빌려 때로는 외설스럽고 때로는 끔찍한 이야기들을 전부 모아다 놓은 것은 어쩌면 이야기라는 이름의 고래를 자유로이 헤엄치던 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책 먹는 거위가 물어다 준 첫 번째 이야기, 천명관 작가님의 고래였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언제나 도전하는 여기는 유니스테이션입니다.